예,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번 세션은 다 우리 한국 분들이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 25차 세계 및 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학술대회 세션 4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 수준 향상에 좌장을 맡은 저는 인제대학교 배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국제안전도시의 큰 원칙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션이 저는 바로 이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좌장을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또 세종시에 이 시민 안전 쪽에 많은 그런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도 또 토론으로 와주시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오시고 해서 정말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두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실 건데 첫 번째 연자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연구원의 조성윤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발표에 전에 간단하게 연구위원님의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연구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재난관리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이셨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인천연구원의 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장님 또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님의 위원회 위원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주제는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난위험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세션에 아까 배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제가 시민 참여로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사실 좀 단순해 보이고 좀 명료해 보이는 이 주제는 사실 여러 질문과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는 안전한 도시입니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논의에 앞서서 먼저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난이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화재나 생활안전사고, 범죄 같은 사회재난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같은 신종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철 또는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쉽게 잊혀지는 것이 또 재난안전사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멀찍이 서서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확실히 재난이 일상화된 위험사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해도 사실상 이사할 것이 없는 어떤 재난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즉 안전도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1989년도에 스톡홀름에서 국제사고 손상 예방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안전도시를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도시, 또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문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두 문장에 굉장히 사실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도시는 안전권, 다시 말해서 안전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이 사회적 시혜, 다시 말해서 국가나 도시가 어떤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제도적 책무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가 또는 사회의 존립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안전도시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의 구성원 간의 협력, 그리고 지역 공동체 주도의 정책 수립 및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다 복합적인 도시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이 들어보신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 개념은 무분별한 어떤 개발에서 환경 자원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우리 자세를 좀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죠. 유엔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에 11번째 목표를 살펴보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용적이라는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개념과 유사하며 그 누구도 이런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수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이를 기반으로 경제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것은 안전도시의 개념에서 성장과 포용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척 강조되고 있는 회복력 있는 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회복력은 재난안전 패러다임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재난안전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과 더불어서 재난안전 사고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난을 그저 억제하고 막아내기보다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전 상태로 복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그 Living with Risk, 다시 말해서 재난 위험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떤 기존의 구조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재난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도시의 어떤 내적 회복력 강화를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정주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회복력이 있는 도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충격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더 나은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력 있는 도시는 단순히 적응하고 수용하는 도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쇄신하는 일종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그런 노력이 가미된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도시의 개념이 이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앞선 이런 개념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집니다. 모두 종합적이고 또 협력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종합적이라는 단어하고 협력적이라는 두 단어를 좀 구분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재난안전 관리라는 것은 재난이 가지는 다각적 취약성을 총체적으로 저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취약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내부적 속성을 의미하는데, 크게는 물리적 또는 환경적 취약성, 사회경제적 취약성, 제도적 취약성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저지대가 있다면 이것은 물리적 취약성이 되겠죠. 그리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면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를 저감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재난 대응 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도적 취약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도시라는 것은 이런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협력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죠.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한 부서, 한 기관이 재난안전 관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위험 거버넌스라는 것은 도시 내 소방이나 경찰이나 보건 담당 기관들, 그리고 실무자,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가는 일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력적 그 재난위험 거버넌스는 어떤 기존의 대응과 복구 중심의 재난 관리를 예방과 대응 중심의 재난 위험 관리로 전환하고, 중앙 정부의 대응을 도시 공동체나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으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명령, 지시, 통제, 감독 이런 방식의 체계를 협력과 지원, 조정과 연계의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또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재난위험 관리 그 프로세스에서 시민 참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죠, 필수이고, 시민은 재난위험 관리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사실상 핵심 주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협력적 재난위험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죠.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난 대응 신속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우리가 시민 참여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재난 안전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는 사실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베 대지진이라고 불리는 한시나와지 지진 당시에 약 15만 명이 건물에 갇히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약 11만 5천 명 정도가 자력으로 탈출을 했고요.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이 무너진 가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 주민과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이들의 약 77%가 구조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 제일 최전선에 있는 지역사회 인력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서 더 많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2017년에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굉장히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가 앞장서서 소위 말하는 재난 취약계층, 영유아, 장애인, 고령자, 난민들의 그 필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고령자나 장애인의 긴급 구조라든가 구호 물품 조달, 자원봉사 모집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월이죠. 태안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가 유출됐을 때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 부재로 초기 대응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진 시점에서 굉장히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원봉사자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신속하게 원유를 제공하고 또 환경을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우연찮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반복된 어떤 학습과 경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또 재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의 공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도시와 사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민은 재난안전사고의 피해자인 동시에 복구 과정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지역사회 재난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적 재난위험 거버넌스가 가지는 두 번째 기능은 갈등 및 분쟁 조정입니다. 이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를 모으는 것만으로 협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살펴보면 재난 현황과 이슈를 논의하는 공동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보 갈등입니다. 서로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고 신뢰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를 때 이를 조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거짓 뉴스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혹은 서로 다른 전문성의 대립으로 무엇이 옳은지 혼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난 위험 거버넌스는 조인트 팩트 파인딩, 그러니까 공동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진실성을 가리거나 혹은 우선시 되어야 할 정보를 선별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정보의 차이와 더불어 오해나 고정관념,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한 관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참여 주체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익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 정책 연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과학적 지식, 소위 말하는 scientific knowledge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을 정확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재난안전 영역에서 사실에 근접할 수 있으나 명확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분석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과학적 정보를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난 불평등 문제죠. 오늘날 재난 피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먼저,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한여름에 어떤 찜통 그 단칸방에서 지내면서 온열 질환에 걸린 독거노인이라든가 방과 후에 돌봄 없이 혼자 라면을 먹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발표 초미에 말씀드린 어떤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안정권 보장은 2022년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 정의, 사회 정의의 문제, 또는 재난 복지의 문제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구조적 접근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알고 문제 의식을 지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주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실무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서서히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재난위험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 및 분쟁 조정 과정을 통해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위험 거버넌스의 기능은 정보, 기술, 경험의 공유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그 두 번째 기능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개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발생 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료 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남부 지역에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근접을 해서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을 때 위험 지역 현장 인터뷰를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어떤 그룹은 침수를 미리 예상해서 모래주머니를 준비하고 가정의 물품을 정비한 반면에 다른 그룹은 어떤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어떤 그 대응을 기대하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알아보니 그 앞선 그룹은 2003년도에 태풍 매미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난의 어떤 정보, 기술,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 그 도시의 회복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 간의 혹은 도시 간의 재난 정보 및 기술 공유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도 사실 그러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MCR,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UNDRR이 세계 도시들의 어떤 재난위험 경감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각각의 도시들이 처한 어떤 재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MCR 2030 캠페인의 경우에는 회복력 허브, 리질리언스 허브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서 주요 모범 도시들로 하여금 도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위험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 시작은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도시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의 취약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 실무자,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재난 현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공통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취약성에 진단해서 무엇이 주된 문제인가를 찾아내고 기후변화, 그다음에 환경오염 등에 따른 재난 양상의 변화를 예측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런 이제 이해 진단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재난위험 거버넌스는 어떤 형식적인 하향식 재난안전 정책을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의사결정 및 논의체제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 의지 상실이라든가 순환 보직에 따른 담당자 변경이라든가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재난위험 거버넌스 구축 단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한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라인들, 다시 말해서 제각기 다른 어떤 지역사회의 재난위험 거버넌스 구축 과정 또는 경로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도시 또는 지역사회마다 그 여건과 환경이 상이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잠재 요소나 취약 요소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하나일 수 없고 더더욱이 정답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 학습입니다. 소셜 러닝이라고 하는데 재난위험 거버넌스는 구축해내는 것이 필요하나 구축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문제점을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하고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상대 의견을 듣고 함께 사실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활용하되 모르는 것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합의의 과정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재난위험 거버넌스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것이 도시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재난이 다양화, 대형화, 복합화되어 가면서 최근 초미에 말씀드린 무엇이 안전한 도시인가,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담론을 이어가는 과정이 소모적이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논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두의 어떤 사회적 의식이 고양되는 기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시민 참여에 기반한 재난위험 관리, 그리고 협력적 재난위험 거버넌스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새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거버넌스, 또 취약성,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실 분은 임선호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발표에 앞서서 위원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공은요, 도시교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남경찰청에서 대전경찰청 존경으로 퇴직을 하시고 행정안전부의 안전교육위원님으로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의 국적심사관, 대전인권신문사의 기자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세종시의 시민 자치활동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안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세션에 정말 그동안의 많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 수준 향상,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제연차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특히 세종시 자치경찰위원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 발표를 하신 먼저 그 조성현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이 제가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천적 과제가 아닌가. 더구나 저는 사실 이제 10분 정도 발표하라고 해가지고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25분이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도 섞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자율적, 자생적 예방과 회복, 그리고 종합적, 협력적 관리라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또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종합적이고 연대가 아니었죠. 각계 기관이 분화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했다면 이제는 이 재난에 있어서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대규모화되고 올해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계적 재난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가물어서 정말 대단한 고통을 겪었고 한쪽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게 느껴지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민 참여와 국가 기관, 각 지역 기관들이 연대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안전을 위한 첩경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기본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과거에 얘기할 때는 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경찰은 하수종말 체례장이다. 즉 사이의 악을 제거해서 그 쓰레기들을 제거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지만 지금의 경찰은 역할이 달라졌다.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상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재난 현장에는 경찰이 초동적인 주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소방사장님도 계시고 거기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찰에 있어서는 범죄 현장하면 출동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난 현장에 있어서는 홍수가 간다고 경찰이 난다고 해서 경찰이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물며 사건 현장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초기에 해당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초동 조치를 경찰이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생명수를 보호해주는 그 상수원에서 배분해주는 역할, 그 측면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흩어져 있던 각 기관의 업무 조정 협조, 특히 치안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시민 참여와 더불어서 하나의 모델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전제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 수준 상상 이 주제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또 제가 고민했던 주제이고 또 현장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천한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자치구위원회의 아주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이루어온 성과를 시민 참여 중심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시민 참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치경찰위원회는 왜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이론적 근거, 자치경찰위원회의 목표와 역할 및 구성, 그리고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 참여 성과, 앞으로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망을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한 근거, 우선 자치경찰의원이 설치 법적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과 제8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경찰법이라고도 얘기가 됩니다. 일명 법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 그리고 법 제34조에서 3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로 둘 수 있는 것은 과거 협력방범이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좀 더 시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활동 등이 그 이론적 근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사회 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죠. 순기능이 있는 반면 범죄와 안전의 피해라고 하는 아주 역기능적인 측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극복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예를 들어 세종시면 세종시에 기반을 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찰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등 또 안전 문제 같은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경찰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경찰이 일방적으로 치안행정 해왔다면 이제는 시민협력은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무질서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이 개선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대한민국의 밤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에 쓴 나라, 참 좋은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치안 서비스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안전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해결과 시민 협력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지역사회 경찰활동, 커뮤니티 포리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로 들 수 있는 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입니다.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첫 글자를 따서 세프티드라고 불려집니다. 초기에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기본적인 조건만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을 1세대 세프티드라고 보았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집합 효율성을 높이는 제2세대, 여기에 시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3세대는 하이테크 기술을 중심의 3세대 세프티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론적 근거를 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 그리고 경찰활동, 법적 근거를 두고 어떠한 목표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목표에 보면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으로는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 공동체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처음에 발표해 주신 우리 조성은 위원님이 기본적인 목표하고 맞을 겁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으로서는 시민 주권, 시민과 함께하고 기관 간 협력적 행정을 하는 융합행정, 그리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 중심, 스마트 치안, 존중받는 현장, 자치행정, 요 순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목표, 추진 방향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자치경찰의 역할 및 구성은 무엇이냐? 사실 자치경찰 시행된 지 1년 5개월에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이 정착되기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치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이 과거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민주적 통제와 거리가 멀은데 세종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민주적 바람을 통제를 한다는 민주적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마다 각기 치안 여건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른 치안 여건을, 즉 세종시에 가장 알맞는 이런 시민 밀착적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추진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우리 자치경찰위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이건 7인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잘 아다시피 세종시장의 위원장을 추천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2명, 교육청이 1명,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그 다음에 의원 추천위에서 2명 등 즉 7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경찰이 독임제 행정기관이었는데 이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즉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세종시장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세종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데 그 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라고 하는 생활안정, 여성, 청소년 그리고 교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각 기관의 시청, 경찰청 그리고 교육청을 연결하는 실무위원회, 또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정책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 산하의 생활안전분과위원회, 여성 청소년 분과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아마도 18개 시도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성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치경찰의 역할 보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종시청과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여타 기관들 있죠. 유관기관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즉 으뜸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정책 발굴 조정 시행을 하고 이러한 정책적 참여와 구현을 통해서 세종시의 안전한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면 시민은 지속적으로 자치경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위원입니다. 우선 자치경찰 업무에 관한 실무적 업무 조정 및 협조와 지원으로 자치경찰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청,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여타 유관기관 자치경찰위원회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운영인 역할은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시도경찰청을 지휘 및 감독, 즉 세종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PPT 화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와 관련된 현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위원장 포함해서 7인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경찰청장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죠. 특례조항 36조에 의해서 우리 세종시에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이 구성되지 않고 사무국은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 사항을 하더라도 집행력이 없습니다.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시민 참여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고요. 시민 참여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살펴본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모델입니다. 자치경찰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거냐면은 경비업에 소속된 그러니까 경비원들 같은 경우죠. 거기 건물이라든가 집단 주거시설에 실질적인 치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국가경찰 업무로 되어 있다는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간직하고 있죠. 또 하나 시민과 밀접한 지구대 및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대 파출소를 빼놓고는 지역 치안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을 얘기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세종시 특례에 따라 상임의원 부재,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아서 그 별표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야 할 세종경찰청장이 오히려 자치경찰 사무를 우연히 사무를 처리하는 이 불합리한 모습은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저희 자치경찰위원이 경찰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세종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델링, 아까 많은 이론적 틀을 얘기하셨지만 세종자치경찰관이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경찰청 주민 추천 및 전민 추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세종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입니다. 여기에 주민자치 추천위원을 지역별 6인 정도로 선발해서 직접 이 지역경찰장, 즉 파출소장 지구대장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 하위 직원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직장협의회 임원들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면접, 그 대상자에 대한 서류 면접 추천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구대 파출소장이 선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취약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예산으로 주어진 1억 원을 가지고 조치원읍에 있는 비추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지를 개선해서 각 기관이 흩어졌던 기능들을 도로 포장을 조치원읍 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자치경찰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의 역사가 짧고 자치경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이해와 주민요구의 치안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역자치 주민자치의원 및 이장 및 통장에게 자치경찰을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으뜸마루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정책이 좀 지진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각종 시민단체 16개 단체가 바로 치안정책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을 형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성과라고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시민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으뜸마루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시청 실장님과 또 교육청, 시의, 경찰, 자치경찰위원이 경찰 등기 중심되어서 각 산하단체 16개 단체, 특위까지 해서 단체 구성인이 47,000명입니다. 이 47,000명이라는 것은 세종시 인구 38만 정도, 38만이 조금 넘더군요. 10분의 1이 넘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숫자가 직접적으로 자치경찰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민이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시민이 서비스 생산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 중심의 일방적 경찰행정이 치안행정이 아니라 바로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히 시민 생활 안동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아주 필요성을 인식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 치안, 지역사회 치안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이러한 노력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에서 16개 단체의 대표가 직접 자치경찰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경찰 업무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단체 분과위원회 참여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있죠. 여기에서 생활안전 분과위원회는 생활안전협의,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 6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성 청소년 분과위원회는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 청소년 육성위, 참교육 학부모위, 북세종 종합 청소년센터, 생활안전협의 5개 단체가, 교통분과위원회는 녹색 어머니, 모범운전자의 대한노인이, 시민주권위, 세종아파트, 임시 입주자 대표 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각각의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회의를 통해서 어느 단체에 참여할 것인가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결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16개 단체, 즉 시민들은 자기 지역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역할 인식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안 정책, 지역 치안 문제를 의제를 발굴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최종 의결을 절치는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모형은 으뜸마루의 3개 분과에 구성되는 16개 단체가 정책을 제안하고 거기에 모델을 제시하면, 어떤 정책을 제시하면 실무협의회에서 각 기관과 아까 구성된 실무협의 있죠, 여기에서 의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을 합니다. 실무협의를 거친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정책적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치경찰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니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 아니냐, 옥상옥이냐 아니냐, 이런 많은 비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24년부터 세종, 제주, 강원 등이 시범 실시 예정으로 진정한 자치경찰이 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제주에서 오신 우리 제주 소방서장님도 계신데요. 자치경찰을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있었는데 제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자치경찰 소속의 파출소가 있고 국가경찰의 파출소라고 하는, 아니 어느 지역에 따라서 국가경찰에 소속된 파출소하고 지역경찰에 소속된 파출소가 각기 다른 행정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옆 동네 가니까 다르게 경찰 행정이 다르게 구현됩니다. 의사결정 절차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제주의 자치경찰 모델은 절대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지구대와 파출소는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로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모델 삼아서 아마도 진정한 자치경찰이 구현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즉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사위에서 국회 개정 작업 중이고, 이에 따라서 사무국도 당연하게 자치경찰 소속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않을까. 지역의 여러 의원님과 시청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제,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자랑스럽게도 여러 가지 역할 모델에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와 아마도 으뜸마루 구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정책 참여와 결정을 하고 있다는, 이것은 타 시도 경찰위원회가 갖지 못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갖지 못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 시민과 세종 시민과 아주 밀접한 치안 정책의 발굴 실시가 계속적으로 발굴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치안 정책이 시행된 것은 계속적인 환류로 시민 생활을 개선해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상수원에서 시민들이 정말 질 좋은 상수원을, 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 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선두에 서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는 각 흩어져 있던 이런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의 문제들을 유대와 연대를 통해서 특히 재난에 대해서는 생활안전도 마찬가지고 범죄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세종시가 좀 더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의원의 예산이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역 치안에 맞는 자치경찰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데서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적, 물적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치경찰이 정말 지역에 있는 유대와 연대를 꽁꽁 묶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실 이 안전 문제는 아까 전 시간에 발표했듯이 여러 가지 유대와 연대가 되지 않고 시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통제는 권력의 분산은 필요하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융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제는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주적 통제라고 분권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일의 정책은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자치경찰의회가 세종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충분히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시민분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민 요구도 조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제 매년 우리 국민들이 질병으로 외에 어떤 손상으로 사망하는지를 발표하고 있는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어떤 도시든지 간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1등이 자살, 교통사고, 낙상, 그리고 기타 이제 부산 같으면 익수 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타살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시민은 어떤 큰 광역시라도 5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요구도 조사하면 항상 1등이 범죄 예방, 치안 이런 거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국가 경찰만으로 이런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민간 중심의 자치 경찰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어떤 법적인 근거나 또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역할의 모델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소상히 정말 이렇게 실무 중심에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자분을 모시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2008년에 제가 주로 그때 소방방재청하고 일을 했거든요. 행정안전부 이전에. 그래서 저는 원래 또 트라우마 이런 쪽으로 지금 행안부 중앙재난심리위원단장도 맡고 있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저에게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대해서 맡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순응적이어서 누가 하라 그러면 못한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이날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부산시는 인구가 360만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광역시 단위의 공인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시 자치로 단위로 하는 걸 포기를 하고 송파구, 강북구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광역시랑 특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그래도 공인을 받고 열심히 하고 계셨던 제주 특별자치도의 김영호 서장님께서 그때 직접 일을 하고 계셨는데 특광역시의 노하우
또 저희의 그런 불안한 마음, 하다가 좌절을도 느끼고 했지만 그런 심리적인 안정, 격려 이런 거를 아끼지 않으셔가지고 제주도를 시작해서 지금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또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큰 특광역시 단위의 안전도시가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때는 10개였거든요. 저희가 11번째 공인을 받았는데 28개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안전도시가 실제로 저희 교수님들이 지원하는 그런 상당히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실무에서 하셨던 분들의 그런 지원이 더 중요한데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김용호 서장님께서 저희가 여러 번 강연을 요청을 했는데 이 서장님들은 나오시기가 힘드시대요. 특별히 이제 또 제주도니까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서장님을 모셔서 제주 국제안전도시 사례를 통한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이라는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서장님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팀장, 119 종합상황실장, 소방정책과장, 소방서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서부소방서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굉장히 또 학구적으로도 열심히십니다. 그래서 제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개선에 관한 논문 이런 것들도 발표하시면서 안전도시의 정말 초창기부터 또 실무자, 중간관리자로 활동하시면서 제주 국제안전도시와 우리나라의 전체 안전도시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배정희 교수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표 쓸 각오로 해서 온 건 아니고 어쨌든간에 이렇게 큰 행사에 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전도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을 때 그때 맨 처음에 수원에서가 1차 공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주도가 이제 두 번째로 받았는데 1차 공인을 할 때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2차 공인까지 전부 다 공인을 받고 이제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한 7년 동안 안전도시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게 여기에 주제하고 같이 우선적으로 시민 참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차 공인을 받으니까 세종시는 또 어떻게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공인을 받았을 때 타이틀이 안전도시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도시니까 언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사고가 하나 나면 이게 안전도시가 안전도에서 왜 이런 사고가 나느냐, 또 어떤 언론에서는 안전도시가 맞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에서 비관적인 보도가 한 6개월 정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 또 그에 대한 대응자를 또 만들어서 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언론에 대한 브리핑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발표를 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때 공인을 받고 2차를 받을 때는 우리가 시민을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도 또 많이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이제까지 한 20년 정도의 안전도시의 경험을 사례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는 했습니다만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최남단 가파도 마라도 아시죠? 가파도 마라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할하는 서부 소방서장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참 이 자리에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것이 저희가 4차 공인 심사를 6월 달하고 8월 달에 2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공인에 대해서 그때도 심사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 10월 7일 날 국제안전공인센터에서 정식 공인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4차 공인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안전도시팀의 우리 박광창 과장님 또 고행수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도시팀들이 같이 해주시고 있고요. 또 1차 때부터 제가 공인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그때 또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시민들을 이제 같이 이끌어 주신 우리 김영효 우리 안전사랑 제주연합회 회장님도 오늘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2004년부터 시작한 20년 동안 진행해온 제주 안전도시의 진행 사항과 지속 가능 요소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테마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답죠. 예, 이게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바로 본 서우봉의 유채꽃이 피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걸 시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가장 큰 섬입니다. 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역 전체가 어떤 자연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아름답죠. 또 최근에는 한 1,500만 명 이상이 관객이 찾는 세계적인 휴양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주도에 대해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총 인구는 작년 말 기준에 한 69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규모도 한 5조 2천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저희는 기초단체는 없고요. 2개 행정시와 4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1,850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흰남노라든지 이런 태풍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제주는 우리나라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고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바다와 연계된 삶을 살고 있는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산섬 중심부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360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동부가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의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 되고요. 그다음 독거노인이 한 2.7%, 기초생활수급자는 4.8%, 장애인 수는 한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의 순이동률은 여기 세종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경기에 의해서 제주도가 이제 3위 정도를 차지해서 사고 손상 유발 위험도가 어떤 타지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안전도시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 테마는 서부 지역의 아름다운 낙조와 비양도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서부 소방서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놀러 오시면은 낙조를 한번 구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사망 추이를 말씀드리면 2007년 이후에 순상 사망자가 연평균 한 416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망자 수는 한 5,820명으로서 암이라든지 순환계 질환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으로 인한 어떤 피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손상 예방을 위한 지출이 아직까지는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지출로 투자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각 손상 기전별로 예방 대책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자원 배분이라든지 효과 평가 등 어떤 의사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손실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4차 공인 때부터 경제성 분석을 좀 통해서 안전도시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2007년 1차 공인 당시에는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그 손실 비용이 1,878억 원 정도였으나 매년 평균 한 99억 정도가 이제 저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007년도에 대비 4.2%가 감소한 1,799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손상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손실액 자체도 연평균 1,786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제까지 누적 경제 손실로만 봐더라도 2조 4,900억이란 굉장한 그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떤 그 사망 원인은 경제적인 손실액 중에서 손상 사망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를 추구하는데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4년도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 지지를 표명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유관기관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2007년 세계에서 117번째,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공인을 받았는데요. 1차 공인을 받은 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안전도시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안전도시에 대한 어떤 홍보가 그 시민들이 안 되고 언론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1차 공인 후에 어떻게 하면 그 언론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또 내지는 시민들에게 안전도시의 의미를 전달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나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라디오 캠페인이라든지 언론 기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을 어떻게 모일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서 전체 방문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그 지원이 필요한데 유관기관 단체 뭐 우리가 그 노인 보호센터라든지 뭐 도로교통관 이런 유관기관에다가 부탁을 하니까 뭐 도저히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번 이상을 찾아갔대요. 5번 이상을 유관기관을 다 찾아가면서 설명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안전도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안전도시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겨우 이제 1차 안전체험 행사를 그 부스를 한번 그때는 한 20개 정도 쳐서 실시를 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또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서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표현할 만큼 정착이 된 그 행사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안전도시 공인주권의 그 손상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 손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섬이 있기 때문에 섬 내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병원 종합병원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 종합병원에다가 응급실에 그 간호사들한테 손상으로 인한 환자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 응급실에는 간호사들은 다른 그 입력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입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다른 분야에 입력을 하려 그러니까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소프트웨어 단가 기준에서 그 약간의 비용을 지출을 해주니까 그쪽에서는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해줬는데
그나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비용을 병원에다가 지출하니까 그거는 응급실 간호사한테 안 가고 다 병원 수입으로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자기들이 그 입력을 해봐야 자기한테 돌아온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병원장들 만나서 그럼 이런 입력 비용만큼은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복지 향상에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껏 이제 뭐 정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민간 안전 네트워크 운영 부분도 우리가 안전도시를 추진을 하려 그러면 추진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진 동력을 필요하려 그러면 어떤 시민단체 또 시민들이 참여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사랑 시민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제주와 서귀포시에 만들어서 이제 총합적으로 안전도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2년대 2차 공인을 받고 또 3차 공인까지 무난하게 획득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 3차 공인 후에는 이게 4차 공인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4차 공인은 이전한 다른 뭔가의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손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도화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쉽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또 자료 생산하는 과정도 좀 더 포괄적으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 작업을 좀 실시를 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4차 공인하기 전까지는 다행히도 어떤 안전 인프라가 또 같이 구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제주 소방 헬기가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제주 안전체험관이 또 개관이 되면서 그나마 우리가 어떤 일까지 없었던 안전이라는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4차 공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어떤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4차 공인까지 승인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가을입니다. 가을인 제주도의 현재의 모습인데요. 엊그제도 이런 모습을 제가 한번 봤는데 억새와 오름군락지의 모습인데 굉장히 좀 환상적이죠. 다음은 국제 안전도시 지속 가능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 국제 안전도시는 생명 존중 함께하는 국제 안전도시 제주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기반을 공고하고 또 사고 손상률을 저감시키고 또 도민 자율형 안전도시 지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국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안전도시 사업 추진책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손상 환자에 대한 손상 원인 등 다양한 역학조사 내용은 실시간으로 사고 손상 감시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각종 손상 실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를 근거로 위험률을 요인을 제거를 위한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사고 예방 사업이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예방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상 통합 감시 체계 진단 결과는 궁극적으로 손상 예방을 위해서 평가되고 환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에 발생하는 사고 손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네트워크를 기반을 구축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손상 감시 프로그램을 저희 개발을 해서 1차 공인 후에 2008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사고 손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매년마다 사고 손상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실태 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발간 자료를 저희들이 그냥 자체내에서 보관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에 전부 다 배부를 해서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땐 자전거와 관련된 부서, 자전거를 하고 있는 협회 이런 데 보내서 작년에는 이런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그거를 근거로 안전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근거 있는 예방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아까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GIS 기반 그 안전 지휘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 현재 복잡 다양해지는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또 다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제주 손상 감시 시스템 자체는 구축 설계 당시 2008년도부터 어떤 제주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어떤 손상 환자에 대한 규모와 현황을 그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또 섬이라는 특성상 이제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손상 환자에 대한 그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어떤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주 지역에 6개 응급의료 기관과 28개 119 구급대 손상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손상 시스템 서버로 전송해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구축된 손상 자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어떤 심층 분석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제주 지역의 손상에 관심이 있는 어떤 그 유관기관 정책 관리자들이 이런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GIS 기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어느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어떤 그 토트맵이라든지 열섬 지도를 통해서 시각화까지 할 수 있는 그 고도화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상호 기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7년도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하고 3차 안전도시 업무 협약을 했고요. 6개 응급의료 기관하고는 손상감시 시스템 실무 합의서를 그 체결을 해서 손상 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위원회 그 안전 관련 협의를 운영해서 안전도시 사업 전반을 중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위한 안전도시 추진 사항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해서 1차 공인 때부터 뭐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이제 재난안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는 유일하게 뭐 어디 스웨덴도 한 군데 그 소방이 하는 데가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소방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도청이라든 의회, 교육청 또 언론 또 이런 그 유관기관 45개 유관기관하고 그 사고 실태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런 안전 관련 기관에서 사고 예방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안전도시위원회라든지 그 손상감시 실무위원회, 또 안전사랑시민연대,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안전사랑시민연대 이런 그 유관기관하고 시민단체하고도 그 적극 나서서 안전도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사고 손상에 대한 근거 중심의 과학적인 접근과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손상률 저감을 위해서 45개 유관기관에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13개 분야 120개의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도 시기별로 또 단계별로 어떤 전문 인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예방 사업을 수행한 후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완료하고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주에서만 이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고 예방 프로그램 지금 3가지 정도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에서 현재 유일하게 운영 중인 손상 감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11가지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월이나 3월초에는 제주도 특유의 그 신구간이라고 그래서 이때 이사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사철에는 또 가스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스 사고 뭐 그다음에 3월 달에는 고사리철 실종 사고, 7, 8월에는 휴가철, 그다음 뭐 9월 달에는 벌초 안전 사고. 이때마다 어떤 그 사고 사례라든지 예방 수칙이라든지 행동 교육들을 포함한 안전 사고 주의보를 저희들이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령을 해서 이 주의보는 뭐 전실구에 뭐
메일도 보내고요. 언론에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이라든지 관광객들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녀 순환 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해녀는 어떤 기계 장치 없이 어떤 맨몸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바닷물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 여성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록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데요. 그 해녀 같은 경우는 잠수 능력에 따라서 깊게 최대는 한 20m까지 하는 상군 해녀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상군, 중군, 하군이 있는데 이런 해녀들이 사고가 이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녀 인구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 또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녀 순환 사고는 한 93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서 심정지 환자가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순환 사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진료비, 은퇴 수당 같은 이런 대책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고사리 사고입니다. 고사리 사고도 마찬가지로 보통 4, 5월 달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고사리 사고는 저희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크게 중증 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고사리를 꺾다 보면 길을 잃어서 이런 고사리 채취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시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 번째, 지역 사회 사고 손상 사망률이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이 2007년도에는 8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62.2명으로 한 17.8명, 약 22%가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07년 이후에 어떤 경제적 손실 경험액 자체도 약 1,300억 정도로 매년 99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사회의 어떤 손상 환자 대응에 대한 응급의료 역량이 강화가 되고 있다. 저희들이 표를 보시면 안전도시 1, 2기 때, 즉 어떤 7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계속 어떤 응급실의 내원율이라든지 국제 이용률이라든지 입원율이 증가를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3차 공입 때부터는 다 감소 수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안전도시 어떤 손상 지표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도시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안전도시에 대한 어떤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손상 사망률하고 부상률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손상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행을 더욱더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선순환적 안전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 있고요. 올해 4차 공인이 승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2027년 5차 공인을 위해서 앞으로 2027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을 54명으로 낮추고 매년 경제적 손실도 한 28억씩 감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위험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들이 사망 원인이가 사고 손상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국제안전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지영 서초등학교, 저희 2012년은 구검초등학교에서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받았고요. 이런 국제안전학교를 지정을 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학교 구성원에서 지역 공동체로 확장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전 체험 행사를 50개 기관에서 70개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에 제주안전체험관이 개관이 되면서 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민과 관광이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해외 사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일본의 아찌기시 사례인데요. 아찌기시는 여기도 3차 공인을 받은 도시예요. 근데 여기는 뭐 1인차 활용도가 높은 지역 현황을 반영을 해서 뭐 지역 상인 조합이 주체가 돼가지고 도료상 1인차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 등 환경에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그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추진을 위해서 먼저 저는 안전체험 교육하고 홍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전체명사, 안전문화재 등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중소규모의 안전체험관을 건립해서 일상적이고 종합적인 체험이 이제 가능한 인프라가 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 사업을 또 널리 알리고, 뭐 주민들이 안전도시에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 공감을 이뤄내서는 홍보가 굉장히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민주도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해외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주도의 안전 점검과 교육, 또 어떤 안전 프로그램 운영, 뭐니 해도 어떤 시민들이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가 활성화될 때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주 국제안전도시 사례를 통해서 안전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사회 안전 증진 및 손상 예방이라는 안전도시 궁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자 두 분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오늘 토론자 두 분을 제가 미리 계속 그냥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수창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님과 김현옥 세종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있었는데 시애틀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행정학 석사를 공부를 하시고 시드니 총영사관 호주 사무소장, 세종시 자치분권국장, 균형발전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조정실 균형발전 담당관을 역임하시면서 세종시를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반을 닦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이 연차대회도 주관하시고 아마 내년에 그 저희 제공인 실사도 이게 이끌어 주실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현옥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세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청주지방법원 소년보호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권 위원장으로 계시고 세종다문화연구회장님으로도 많은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이십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조성윤 박사님 또 시민 참여 그리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또 메이킹 시티 리질리언트 이런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서 크게 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임선호 의원님 반갑게 또 다시 뵀는데요. CPTED, 세프테드라든지 또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또 시민 참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호 소방서장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이런 운동을 해오셔가지고 우리 세종시에서도 제주도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어서 이후에도 계속 좀 연락도 드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우선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200년 동안 남녀간에 있었던 신체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소리가 옥타브로 보면 목소리가 남자들은 그대로 높이가 그대로였는데 여성들은 목소리 옥타브에서 3음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200년 동안 일어난 변화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게 무슨 영양이 달라지거나 건강 상태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북유럽의 이 성평등이 더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낮습니다. 심지어 이제 3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남성과 3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인 환경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건데요. 안전에 관해서도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냥 죽음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이제 파레시아를 선포를 하면은 누구라도 이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안전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아무 말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파레시아를 터잡아 백성 중에 한 명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러거든요.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하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죽음에 내몰리는 이런 불안전한 사회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변 환경 안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막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바람직한 변화들을 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일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누면은 생계를 위해서 그냥 하는 일을 갖다가 레이버 이렇게 생계 활동이 일인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조적인 역량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work가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액션이라고 합니다. 액션. 근데 요즘 사회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들만이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를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액션들이 너무 부족해져서 심지어 그 전 단계에 있는 일까지 수준이나 어떤 깊이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또 교수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당하는 그 안전 문제, 재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들이 잘 없습니다. 재난이 대규모가 되고
또 이런 전염병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공동체가 하는 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나 또 재난이 닥쳤을 때 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리질리언트 운동이 너무 시의적절하고 또 당연히 요구되는 그런 사회 변화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거는 여러 이제 지역 사회의 시민 단체 또 이런 안전 관련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한편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같이 힘을 모아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리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많이 증대된 반면에 이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런 협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사회가 가지는 우리가 사시는 공동체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걸로 확장이 되어 가야 되는데 너무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요구하는 수준이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민원 제기 뭐 이런 방식으로는 재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 교류를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인파워먼트나 또는 협력들이 계속 진전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모쪼록 이 먼 걸음까지 좀 해주시고 인천에서도 또 제주도에서도 와주셨는데 하나하나 말씀 주신 것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또 따라야 할 지침으로 좀 받아들여져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앞에 자리를 배석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서장님, 박사님, 또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배정희 센터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정도입니까? 원래 50분까지여서요. 6분이 있지만 네. 괜찮으시면 예. 12시까지 예.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성윤 박사님의 어떤 협력적 거버넌서 마을 공동체 안전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잘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미시적 관점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중에 이제 가장 측근에 있는, 즉 어떤 재난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구조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족이거나 내 이웃이다라는 말씀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관중석에 여쭙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보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지금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두 분 손 들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저 또한 실제 이런 환자 앞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종 시민이 약 39만 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몇 분 정도가 내 주변에서 이런 심폐소생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실제로 재연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고요. 이제 어린 친구부터 이제 사실 계층별, 대상별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을 도울 수 있는 뭔가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조금 가지게 되었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우리가 상당히 높아지죠. 이제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사회 발전도 굉장히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앞에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한 우리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인구 대비 자살률이 거의 1위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어떻게 보면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공동체 경험과 노하우가 그 사례들이 골고루 공유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면밀해져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선호 자치경찰위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굉장히 최고로 꼽았던 어떤 마루가 우리 470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한일 수도 있겠기는 합니다만 그 장애인 단체가 전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분들은 어떤 수혜자가 아니다라는 발상을 조금 이제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체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 또한 그런 구성원에 조금 포함이 되어서 가장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생활을 바꿔갈 수 있다. 그분들이 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종 그 자치경찰위원회에 장애인 단체가 좀 포함이 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응급전지 AED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제가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겠습니다. 제세동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율이 전국도 1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지만 내 이웃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어디로 달려가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분에게 처치를 해야 될까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시민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몇 퍼센트나 계실까라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좀 빠져 있는 부분, 이런 구성원들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거를 잘 그러니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신체 활동이나 이제 적응력이 빨리 이룰 수 있는 분들에게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용호 서장님께서 이제 제주 관련해서 안전체험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에도 사실 안전체험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 요구는 많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제 예산이나 인원 부분에서 필요성에 많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렇긴 한데 제주도는 이런 안전체험관을 갖추시고 사고 손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대응을 빠르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도 아이 때부터 쭉쭉쭉 하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누구나가 39만 시민 모두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좀 소망을 해보았고요. 사고 손상 분석 체계 고도화는 그 인구수를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수를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내 이웃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나 또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 전체가 도시가 이렇게 그 돌아가는데 구성원 모두가 안전 요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는 이제 그 안전공동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원분들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지구대원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시민안전관 분들이 이제 연합을 얼마 전에 이제 협력하는 공동체 협약을 하셨고요. 그분들의 역할을 굉장히 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뜻깊은 또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종에서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다시 한번 또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주도는 4차고 또 저희는 3차, 2차. 그래서 아마 세종시는 부럽다 그러셨는데요. 저는 세종시 올 때마다 세종 시민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아마 4차가 되면 제주도만큼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의 귀한 강연과 두 분의 토론까지 마쳤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면서 이렇게 오늘 들어보니까 경찰과 소방과 또
정말 중심을 잡아주는 연구소, 뭐 연구.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현장에서 제1선으로 아주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인 너무 중요한 세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과 또 유튜브로 계속 모니터하고 계신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정으로 어떤 분에게 질문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빨리 저희가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네.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고요. 또 조수장 실장님께서는 저희 으뜸마을 구성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더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말씀하다시피 자치경찰이 출범 인지가 1년 5개월에 4개월이죠. 실질적으로 5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시에 상임위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거뒀고 또 장애인 단체가 포함되어야 되는 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경찰이 최한의 최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모델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선에 있어서 특히 약자들과 유대와 연대를 맺는 것, 그것은 저희가 비추미 사업에서 제가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국화가 안 됐다 보니까 지휘 가서 현장에 가서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비상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히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지구대 파초수가 그 치안 연장의 중심이 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브로가디안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최선의 경찰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융합의 매체, 핵심 매체 컨트롤 타워가 바로 자치경찰위원회 민주적 통제와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모형의 개발 시행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간을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정중 분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재난 안전 사고에서 정말 취약계층 장애자분들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가장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그런 분까지 챙기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서 정말 세종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시민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토론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예. 혹시 마이크 좀 주시면.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제주 손상감시 시스템이 지금 제주도에서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구축해서 해놓은 건지, 그러니까 독자적인 건지, 만약에 독자적인 거라면 이거를 이제 타 시도, 우리나라 전체에 그거를 이제 확장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초점을 묻고, 시민안전실장님한테는 우리 세종시에도 이 손상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그 자체적으로 그 손상감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를 제주도 내에 있는 전산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2008년부터 그 6개 종합병원하고 저희 그 119 구급대 그
시스템을 전부 다 보급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환자 순상 환자에 대한 그 신상 정보라든지 환자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부 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그 중앙 서버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전체적인 어떤 통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매년 그 사고 손상 감시 그 시스템에 따른 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주도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뭐 지금 현재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내지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제주도 내에서만 어떤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에 대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통계의 정확도라든지 또 통계의 어떤 생성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은 없는데 아마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하게 되면 세종시는 또 인구 이동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여기에 세종시 내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세종 시민인지 아니면 또 전라도에 계신 분이 제주도에 있는 분이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 시도에서 또 같이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고 그렇게 할 그 계획은 있습니다. 예, 대답되셨습니까? 네. 이어서 그 제주도 사례 보면서 저도 이렇게 따로 사고 손상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적어 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좀 해가면서 좀 배울 점을 좀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또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지리 정보와 연계해서 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환으로도 이걸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들을 드리고, 또 우리 김현옥 의원님 좀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요. 우리 세종시 특성이 이제 좀 그 자살률 자체로는 세종시는 이제 작년 심지어 재작년 작년 이 통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곳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청소년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 비율이 좀 높아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다양한 계층별로 다른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각기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좀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변이 되신 거죠? 예, 시간상 오늘 세션 4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연자분 3분과 또 토론해 주신 2분, 그리고 바쁘신데 이까지 오신 여러분들, 또 지금 유튜브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 좋은 말을 사실은 내 생명과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웃분들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이 채널을 다시 한번 듣도록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1시 반부터 또 의미 있는 시민 안전 토크 콘서트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종 함께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토크 콘서트 중간에 퀴즈를 마치면 경품도 드리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